여기 러시아 여성이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서러운 듯 눈시울을 붉히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알리나입니다. 사실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죠. 저 역시 평범한 영어 교사로서 매일 아침 8시에 학교에 출근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저녁이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러시아 문학책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화요일 오후 쉬는 시간에 복도 창가에 기대어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제 반에서 늘 조용하기만 하던 마샤가 이어폰을 꽂고 책상에 앉아 계속 머리를 끄덕이며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보통 책만 읽던 아이가 음악에 심취해 있는 모습이 신기했었나 봐요. 호기심에 그 아이에게 무슨 음악을 듣냐고 물었던 게 저와 한국의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마샤는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었죠. BTS라는 생소한 이름의 그룹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마샤는 급하게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 이 노래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며 스프링데이라는 곡을 추천해 주더군요. 처음엔 한국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영상 속 7명의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춤과 표정, 그리고 음악에 담긴 에너지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특히 흰 눈이 내리는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안무는 마치 러시아의 겨울을 보는 것 같아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영어 교사인 저는 자연스럽게 노래에 섞여 있는 영어 가사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BTS를 검색하던 저는 그들의 다른 노래들도 찾아 듣기 시작했죠. 하나를 들으면 또 다른 노래가 궁금해지는, 마치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겹겹이 쌓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제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계속 K-팝 영상을 추천했고, 어느새 한국 드라마까지 보게 되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네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동네 대형마트 마그닛에 한국 라면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기만 하던 그곳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필수 코스가 되었죠. 빨간 패키지의 라면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러시아어로 번역된 설명만으로도 그 맛이 상상되더군요. 라면 코너 앞에서 새로운 맛을 고르는 일은 마치 작은 모험 같았습니다. 해물맛, 짜장맛, 김치맛. 하나하나 시도해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김치맛 라면은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 사람들도 이상하게 자꾸 찾게 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학교 교무실에서도 한국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한국 라면이 러시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모스크바를 넘어 전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도시에도 한국 화장품 매장이 생겼고, 케이블 TV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정식으로 방영하는 채널도 생겼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한국 기업 문화 특강이 열렸어요. 한국 라면 회사의 임원분이 직접 강연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기업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정서를 잃지 않는 그들만의 경영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가진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으로 임원분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러시아와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 임원은 한국에서는 여성 임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심지어 스토커나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나타샤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평소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나타샤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자 나타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타샤의 언니가 얼마 전 남편의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멍든 얼굴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부부싸움의 법이 끼어들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언니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며칠을 참다가 혼자 병원을 찾았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그저 가정사로 취급되어 경찰도 개입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어요. 차를 마시던 테이블 위에는 나타샤가 준비한 초콜릿 쿠키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떠들었을 우리는 그날 밤 러시아 여성들의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죠.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올가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러시아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그녀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지나갔죠. 어느 날 올가 아주머니는 멍든 얼굴로 경찰서에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부부간의 일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습니다. 2017년 러시아에서 가정폭력을 비범죄화하는 법이 통과된 이후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여성들은 점점 침묵하게 되었죠. 나타샤와 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제가 받는 교사 월급으로는 식료품값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나타샤는 의류 매장 직원이었는데 그녀의 사정은 더 나빴어요. 끝없이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활이 더욱 팍팍해졌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 생활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귀가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나타샤는 불안한 마음에 항상 가방 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넣고 다녔고 저는 택시를 타더라도 늘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토커 처벌법이 강화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여성이 스토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적으로 대응해 그 남성을 체포했다는 뉴스였죠. 또 다른 뉴스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장면도 보았어요. 한국의 여성들은 적어도 법의 보호 아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한 러시아 여직원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있고 야근이 많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으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한국의 기업 문화가 러시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 못마땅한 듯 했고 특히 이반 페트로프라는 사람은 공공연히 한국 기업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비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온 이후로 분명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고 일자리도 늘어났는데 말이죠. 게다가 경쟁사들도 서서히 직원 복지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올가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이 이반 페트로프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결국 퇴사했다고 합니다. 반면 지금은 한국라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워한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국 회사 임원분께 회사 견학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라면 공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공장 내부는 놀라울 만큼 청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었어요. 깔끔한 휴게실, 따뜻한 식당,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방까지 있었죠. 한국 회사 직원 말에 의하면 러시아에서의 시작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러시아 현지 직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시식회를 열었고 러시아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버섯과 감자를 활용한 새로운 라면을 개발했고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된 상세한 설명을 넣었어요. 품질 관리도 철저했죠. 러시아의 까다로운 식품 검사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체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직원 교육도 특별했다고 해요. 단순히 일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문화도 함께 전달했죠. 정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시키려 노력했고 이는 직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나타샤와 함께 라면, 공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한국식 구내식당 문화를 그대로 도입해서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했어요. 나타샤는 놀란 눈으로 말했죠. 이반 페트로프가 운영하는 회사였다면 임원들은 절대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지 않았을 거야. 한국 기업의 임원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심지어 러시아어를 배워서 직접 소통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직원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모습은 러시아의 다른 기업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화롭던 러시아 시장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반 페트로프가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향한 비방을 시작한 겁니다. 현지 신문에는 한국 라면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온라인에는 허위 루머들이 퍼져나갔어요. 이반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언론사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 라면이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러시아 직원들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배신자로 몰아가고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했죠.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한국 회사의 직원들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허위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제품의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공장을 공개하고 품질 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온 후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거든요. 더 나은 근무 환경이 만들어졌고 직원들의 권리도 강화됐죠. 게다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도 더 다양한 선택권이 생겼는데 말이에요. 차가운 겨울 저녁 나타샤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녀의 동생 세르게이가 최근 이반의 회사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세르게이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고
식품공학 전공으로 전문성도 갖추고 있었죠.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을 모두 통과했고 실무진 면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마지막 임원 면접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반이 세르게이의 이력서를 훑어보다가 한 부분에서 멈춰섰다고 해요. 대학 시절 했던 3개월간의 한국 식품회사 아르바이트 경력이었습니다. 이반은 그 자리에서 세르게이의 이력서를 구겨버렸다고 해요. 당신은 이미 오염되었소. 우리는 순수한 러시아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 필요하지 외국 기업의 앞잡이는 필요 없소. 그의 말 한마디에 세르게이의 꿈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나타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세르게이가 얼마나 이 회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했는지, 밤낮으로 준비했는지를. 단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던 아르바이트 하나로 모든 기회가 차단되어 버린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고요. 이런 부당한 차별 앞에서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용 거절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으니까요. 러시아인이 러시아인을 차별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제 가슴 속에서는 정의감이 끌어올랐어요. SNS에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 기업의 모습을 솔직하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제 글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반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전직 직원들도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 기업의 모습을 솔직하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라면을 먹으며 느낀 점, 길거리에서 마주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쌓여갔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러시아 직원들이 하나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자녀가 아플 때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줬다는 이야기, 실수를 해도 질책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가 과거에 한국 기업과 협력하려 했던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과 비윤리적인 태도 때문에 협력이 무산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 그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이반의 회사를 다니다 한국 기업으로 이직한 직원의 증언도 있었어요. 이반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산부들은 암묵적으로 퇴사를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품질 관리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제 SNS 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심지어 이반의 회사 직원들조차 익명으로 현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반 페트로프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올린 글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반의 보복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가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이라는 것을요. 인터뷰가 보도되자 이반 페트로프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거셌어요. 그는 자신의 언론 인맥을 총동원해 한국 기업들을 향한 더욱 강력한 비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허위 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러시아의 전통 문화를 파괴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죠. 이반의 회사는 대형마트들을 압박해 한국 제품의 진열대를 구석으로 옮기게 했어요. 일부 마트에서는 아예 한국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배신자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하지만 진실은 긴 시간 숨길 수 없는 법이었어요. 이반이 퍼뜨린 허위 뉴스를 반박하는 증거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검사 결과가 공개되었고 한국 제품들은 오히려 더 높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이반의 전직 비서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반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식품 안전 검사를 허위로 진행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세금 포탈 증거까지 있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반을 지지하던 언론들도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다시 한국 제품을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나타샤의 동생 세르게이는 이제 다른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최근에는 러시아 지사의 핵심 인재로 선발되어 한국 본사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외국 기업이 아니라 불공정과 차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요. 예상치 못한 일은 어느 늦가을 날 벌어졌어요. 이반 페트로프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협박일까 걱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높은 빌딩의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늦가을 풍경이 보였어요. 이반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한국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러시아의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한국의 의료진들이 희망을 주었다는 거였죠. 이반은 수레하듯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그는 약삭빠른 수완으로 돈을 모았고 사업을 일구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의 윤리나 직원들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었죠. 하지만 아내의 투병 과정에서 그는 달라진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서로가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이었네요. 이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이반은 자신의 회사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과거 자신이 퍼뜨린 허위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거예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반의 회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사실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저는 종종 한국의 전통 문화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복 패션쇼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의 아름다움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은은한 비단의 광택, 우아한 선의 흐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어요.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옷을 고치며 즐거워하던 어린 시절, 패션 잡지를 스크랩하며 디자인을 꿈꾸던 순간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영어 교사가 되었죠. 이제야 제 가슴 한켠에 접어두었던 진짜 꿈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한복 디자인을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의상과 한복의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이토록 열정을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되리라는 것을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한복학원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한옥의 조화로운 풍경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져요.
6개월 전 저는 러시아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영어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무모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에 매료된 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전통을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적응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처음 접하는 바늘과 실과 씨름하는 것도 모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학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친절한 시민들, 늦은 밤에도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저를 지탱해 주었죠. 나타샤는 이제 저의 가장 열렬한 응원자가 되었어요. 영상통화로 제가 만든 한복을 보여주면 환호성을 지르곤 하죠. 그녀도 곧 한국 유학을 준비한다고 해요. 러시아에서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이반의 회사는 이제 직원 복지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해요. 가끔 모스크바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반과의 갈등, SNS를 통한 투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화로 이어졌던 순간들.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종종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곳이에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약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찾게 해준 곳이죠. 제가 얼마나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국을 떠난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시켰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이곳에서라면 러시아의 전통 자수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접목한 제 디자인이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서울의 거리를 걸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처음부터 파병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쏟아지는 증거 영상들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후 18명이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엔 그들을 잡았다고 인정하였는데요. 이 모습을 보며 러시아의 대학생이 화를 참지 못하겠다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크바의 군사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요즘 러시아의 군인들이 많이 파병이 되면서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망자가 5만 명이 훌쩍 넘은 상황이에요. 지난 BBC에 보도된 러시아 군인의 사상자를 보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참담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교 선배 중 한 명이었던 미하일도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기 분쇄기 전략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지치게 하고 위치를 파악하려 끊임없이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방식이었죠. 미하일의 부모님은 아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로 파병과 물자를 보낸다는 움직임을 먼저 포착한 게 외신과 한국 국정원에서 보도한 기사들 때문이었어요. 러시아도 공산국가이다 보니 언론이나 정보의 유입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외신의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에 다른 회선을 깔아야 하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저 포함 제 친구들은 많이 그렇게 하며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쟁 전략을 배우면서도 실제 전쟁의 참혹함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뉴스에서 전해지는 전사자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던 3학년 선배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 선배는 항상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최근에는 우리 학교 근처 공동묘지에 새로운 구역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정체를 알고 정말 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소름이 돋았죠. 바로 그곳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 그곳을 지나가다 한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의미를 고민하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특수부대를 파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구체적인 정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북한의 정예 특수부대가 파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하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북한의 120만 군대 중에서도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엄선된 병력이 파병된다는 사실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이들이 북한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와 훈련을 받는 부대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에 유학 온 북한 학생 성준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양군사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성준이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파병 소식을 듣고 집단으로 항의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쓸데없는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울부짖었다고 해요. 특히 성준이의 친구 어머니는 아들이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러시아로 파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것이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니 이건 살인이고 폭력이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준이가 들려준 더 참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대상의 자녀들은 온갖 뇌물을 동원해 파병 명단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4년만 복무하면 군 생활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터로 끌려간 건 힘없고 돈 없는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 뿐이었죠. 진짜 웃긴 건요. 간부들 자식은 옥동자고 우리 같은 서민의 자식은 똥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성준이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처우였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하면 최소 5만 달러의 보상을 받는데 북한 군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 니콜라이는 이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라고 표현했죠. 성준이는 김정은이 이 파병의 대가로 엄청난 군사기술과 경제적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전사자 가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망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준이의 말에 따르면 과거 베트남전 때도 북한군이 참전했지만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북한의 방식이라고 성준이는 설명했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그저 조용히 사라졌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죠. 돌아온 이들에게도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준이의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가족들 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어떠한 공식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참전 군인들에게 연금도 주고 의료 혜택도 제공하는데 북한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고 해요.
이 사실도 성준이는 러시아에 오고 나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었다고 했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도 아닌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러시아 벌판에서 죽어나가는 건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성준이의 이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자유로운 정보를 접한 그였기에 자국 군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루예프 대령님께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상황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어를 하는 북한군이 거의 없어서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였죠. 과거에는 북한에서 러시아어 교육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6반 중 1반만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대령님은 북한군 부대마다 통역관이 1명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결국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장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군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해요. 발루예프 대령님은 이런 상태로 전투에 투입되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셨죠. 최근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감시하는 974 부대가 그들의 총구를 거꾸로 향하게 해놓고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국민을 그토록 불신하는 모습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 북한군이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어요. 가짜뉴스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선동이다라며 일축했죠. 하지만 성준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탈영 병사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탈영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국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다면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최소한의 대우라도 받지만 우리 군인들은 총알바지나 다름없어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라는 성준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발루예프 대령님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체격이 러시아 군인들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도 지적하셨죠. 그나마 특수부대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병력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면 북한의 일반 군인들은 어떤 상태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성준이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과는 달리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성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성준이의 사촌 동생이 특수부대 소속이었는데 러시아로 파병된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해 들은 바로는 동생의 부대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요. 더구나 그 부대는 러시아군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북한군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동생의 어머니, 즉 성준이의 고모님이 북한 당국에 아들의 소재를 문의했다가 오히려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를 의심하는 것이냐며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성준이의 어머니는 전화통화 중에 목소리를 낮춰가며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우리 동생은 올해 23인데 그동안 가족들 생각해서 열심히 군 생활했어요. 이제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러시아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저 자식의 안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감시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다니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위해 북한의 젊은이들을 구매했고 김정은은 그들을 팔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들은 모두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통 터졌어요. 러시아 군인들은 그래도 전사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라도 주는데 북한 군인들은 목숨값 한 푼 없이 그저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군사 전략이나 전쟁 이론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책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전쟁의 실상, 인간의 잔혹함을 마주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성준이의 사촌동생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이건 그저 전쟁이 아닌 살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우크라이나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포착됐다는 뉴스였죠. 우크라이나 군 정보망에 따르면 북한군 18명이 전선을 이탈했고 이들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18명이나 한꺼번에 이탈을 하니 러시아로 파병 간 북한군의 심정과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매일 밤 차가운 막사에 누워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저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발류에프 대령님의 말을 듣고 저는 그들의 심정을 너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총알바지로 쓰이다가 죽든 도망치다가 잡혀 처형당하든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국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발루예프 대령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군의 철저한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결과물이었어요. 러시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군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 분쇄기 전략의 일환이었죠.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고 이런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한군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시험하고 그들의 화력, 배치를 파악하는데 북한군을 이용한다는 게 대령님의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전투 경험이 부족한 러시아 신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심리전 측면에서의 효과였죠. 북한군은 자체 통신망도 없고 러시아어도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항복 권유나 심리전에 덜 취약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우리 동생 부대에서도 이미 몇 명이 김정은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성준이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전선에 배치될 북한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점점 깨닫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군인들은 최소 5만 달러의 보상을 받는 반면 자신들은 총알바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러시아군이 가장 위험한 전투 지역에 북한군을 먼저 투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루예프 대령님도 수업 시간에 한숨을 쉬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용병이나 동맹군은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투입됐지. 자국 군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야 대령님은 이런 전략이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셨어요. 제대로 된 장비도 통신도 보급도 없는 상태에서 최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은 결국 높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강의실에서 만난 성준이의 표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차분하게 수업 준비를 하던 그가 그날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성준이가 조용히 휴대폰을 건넸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망친 북한군 탈영병들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지면 성준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이들의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준이는 탈영병들의 심정이 이해된다고 했어요. 저였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러시아에서 유학하며 바깥 세상을 알게 된 그였기에 북한 체제의 폭력성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겠죠.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성준이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의 동생이 특수부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 후로 그 가족은 아들의 생사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성준이의 말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어요. 전쟁터에서 죽든 체포되어 처형당하든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건 무의미한 죽음뿐이었으니까요. 성준이의 말을 들으며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에게 물었어요. 성준 씨는 유학이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북한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질문에 성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북한 친구들한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도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여동생이 평양에 계세요. 제가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을 잇지 못하는 성준이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성준이가 자유를 선택하면 북한에 있는 그의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는 것도요. 한 번은 성준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산채로 죽는 거나 다름없어요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와 가족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도서관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교수님들은 급하게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참전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경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도서관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우리 같은 군사학도들에게는 그저 역사책 속의 가정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굉장한 위협을 주었죠.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셨어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토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죠. 대령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모두 사색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대령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그분은 칠판 앞에 서서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대령님은 이어서 나토 회원국들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셨어요.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이미 군사적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프랑스는 동유럽의 추가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태평양 함대의 일부를 서태평양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질문이 많던 학생들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세르게이를 흘깃 봤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도 저처럼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실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전쟁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대령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한 조각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북한의 참전이 바로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리는 군사학도로서 전쟁의 본질과 전략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 세계대전의 가능성 앞에서는 그저 21살의 청년일 뿐이었으니까요. 성준이와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전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병력이 부족해지자 북한의 젊은이들을 구매했습니다. 푸틴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국가들도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성준이의 분석이었어요. 특히 우려되는 건 북한이 이 전쟁의 대가로 받게 될 군사기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ICBM 기술이나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우려가 퍼지고 있었어요. 현대 전쟁은 더 이상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나토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국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도 북한군의 참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교수님은 역사는 항상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됐듯이 북한의 참전이 새로운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준이가 갑자기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에 떨었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너무 충격이라는 것이었죠. 교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내용을 알렸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수만 명의 외국 국적 용병들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네팔, 브라질, 인도, 세르비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모집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속임수에 넘어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단순한 전력 보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총알바지 역할을 강요받고 있으며 러시아군보다 앞서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들의 비극적인 사연도 드러났습니다. 한 네팔 유학생은 학비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입대했고 슬로바키아 출신은 시민권을 미끼로 속았으며 호주 거주 브라질인은 일반 회사 취직인 줄 알고 왔다가 군 정보기관에 걸려들었고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탈출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총살하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치 역사교과서를 읽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게 현실판이었다니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고 인류가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건 아닌지 무서워졌어요. 요즘 저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끌려간 북한의 젊은이들이 부디 용기를 내어 자유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요. 한국 뉴스를 보면 북한군 탈영병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편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성준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수많은 탈북민들이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군인들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군사학도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쩌면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의 무의미한 죽음은 없었으면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 군인들도 그리고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도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결국 누군가의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앗아갈 뿐이에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듭니다. 언젠가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합니다.